다음 문제입니다. 자, A는 이원자 부채고 이상기체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A는 이원자 이상기체다. 뭐 H2를 이상기체 취급한 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A의 회전 온도는 50K다. 이것 때문에 통계 연력학이 살짝 걸려 있어요. 회전 온도 이하에서는 회전 에너지 준위를 불연속적인 걸로 취급할 수가 있죠. 그래서 회전 에너지 준위를 불연속적인 걸로 취급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열운동에 의해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뭐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 그 열 용량에 기여를 하지 않게 되더라. 그런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얘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 1몰을 과정 1 또는 과정 2와 같이 변화시킬 때 개의 변화 전과 후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정 1, 2 다른 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온도가 2배 증가하는 것도 차이가 없죠. 300에서 600K, 이건 10에서 20K. 다만 온도가 얘는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회전 온도보다 이하란 얘기고, 이 녀석은 회전 온도 이상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과정 1에서 개가 한 일의 크기와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를 각각 기체상수 R이 포함된 식으로 쓰시오. 이게 첫 번째 문제죠. 이거는 통계 연력학은 순수 전혀 없고 완전히 그냥 단순한 연력학 문제예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전 온도에 근거해서 과정 1과 과정 2에서의 그 개의 엔트로피의 차이를 비교를 하라. 이게 이제 통계 연력학이 살짝 묻어 간 겁니다. 그래서 회전 온도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제 그거를 갖다 물어본 거죠. 이제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진동 온도는 어떻게 돼요? 진동 온도는 보통의 물질에서 상온보다 엄청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실질적으로 진동 운동은 연용량에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회전 온도는 일반적으로 50K, 아주 높아봤자 100K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상온에서는 항상 회전 온도가 상온은 항상 대부분의 물질에서 회전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어떠하다? 상온에서는 회전 운동은 연령량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여기는 온도가 회전 온도보다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에서는 회전 운동이 연용량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 온리 무엇만 연용량에 기여를 한다? 병진 운동만이 연용량에 기여를 한다. 이제 그게 차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봅시다. 1번을 보면은 과정 1에서 개가 한 일에 값을 갖다가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변화 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녀석이 300K 2바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가 문제에 주어진 데이터만으로 봤을 때는 이게 600K의 1바로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부피를 갖다가 계산을 해야 되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2를 계산하고자 한다면 부피를 계산해야 되는데, V는 이퀄로 지금 이상기체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야 되죠. P분의 nRT.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N은 얼마를 집어넣어요? 여기에 보면 A가 1몰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온도는 300, 그 다음에 압력은 2바. 이렇게 되면은 150R에 해당이 되죠. 자, 같은 방법으로 이쪽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서의 부피는 얼마가 돼요? 몰수는 1몰 그대로고, R. 그 다음에 온도는 600K이고, 그 다음에 압력은 1바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600R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부피가 처음 변화 전 상태는 300K 2R, 그 다음에 150R의 부피를 갖고 있다가 600K 1바, 그 다음에 600R의 부피를 갖는 상태로 변화를 한다는 얘기죠. 자, 지금 문제에서 2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어요. W는 이퀄로 이제 마이너스 PEX DV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주위의 압력은 전 과정에 걸쳐서 1바로 일정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PEX 델타 V, 즉 등압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등압은
등 외부 압력을 얘기를 하죠. 외부의 압력이 상수인 일정 외부 압력 조건에서 W는 마이너스 P2x 델타 V로 주어지죠. 그래서 요걸 그냥 쓰면 돼요. 여기서 압력은, 외부의 압력은 완바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있고, 부피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처음 부피가 150R, 나중 부피가 600R이니까 여기서 지금 이 녀석은 600R 마이너스 150R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50R에 해당이 되죠.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W의 절대값을 물어봤으니까 450R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450R이다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것도 문제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이 녀석이 일에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델타 S. 자, 엔트로피의 변화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 같은 경우는 공식을 배운 게 등온 과정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 그 다음에 등압 과정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 등부피 과정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기체 엔트로피의 변화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지금 두 개가 동시에 다 변해요. 여기서 보면은 온도도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압력도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부피도 변해요. 한꺼번에 세 가지가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엔트로피가 상태함수죠. 그 상태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 가능한 경로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300K 2바, 그 다음에 300K 2바 상태에서 지금 이 녀석이 등온 과정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300K 1바 상태로 가는 등온 과정을 생각을 해주세요. 요거를 델타 S1이라고 하고, 지금 이 녀석을 과정으로 본다면 등온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은 바로 완바로 유지된 상태에서 온도만 600K로 올라가는 상태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델타 S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녀석이 등압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델타 S죠. 이것은 델타 S1 플러스 델타 S2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것도 맨날 문제풀이나 이런 데서 맨날 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델타 S1을 봅시다. 지금 등원 과정이죠. 등원 과정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죠? NR에 ln V2 오버 V1 혹은 마이너스 NR에 ln P2 오버 P1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곱해야 되는데, 이제 n은 이코로 1몰이죠. n은 이코로 1몰이니까 마이너스 r에다가 ln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어차피 부피 계산하기 귀찮잖아. 나와 있는 숫자 그냥 이용을 하려고 압력 대신에 부피를 쓴 거예요. 그러면 1분의 2,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 2분의 1이니까 r ln2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델타 S1은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델타 S2. 요거는 등압 과정이죠. 등압 과정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죠? NCP의 ln T2 오버 T1.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등압 과정이니까 여기에 CV 대신에 CP를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N은 이코로 1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CP. 그 다음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원자 이상기체죠. 단원자 이상기체가 아니라 이원자 이상기체에서 CP 값은 얼마죠? 2분의 7R이죠. 그래서 이게 회전온도 이상이라면은 지금 이 녀석이 2분의 7R에 해당이 돼야 돼요. 온도는 어떻게 되죠? 300K에서 600K로 가죠. 그러면은 지금 이 녀석은 3.5R에 ln2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델타 S는 어떻게 돼요? 이 둘의 합이죠. 그러므로 델타 S1 플러스 델타 S2에 해당이 되니까 이 둘을 합치게 되면 4.5R ln2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자, 지금 이 녀석이 과정 1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에 해당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정 1의 델타 S와 과정 2의 과정 2의 델타 S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과정 1에서의 델타 S는 우리가 구했으니까 이건 손댈 필요가 없고 과정 2에서의 델타 S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자, 10에서 20 K는 회전 온도 50K 이하죠.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회전 운동이 열 용량에 기여하기 어려워요. 원래 회전온도의 정의는 뭐예요? 회전온도 이상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인 걸로 생각을 해서 클래시컬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회전온도 이하가 되면은 회전운동 에너지 준위를 디스크리트한 걸로 취급을 해야 된다. 불연속적인 걸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불연속적인 걸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전운동보다 극히 낮은 온도에서는 어떻게 취급한다? 열운동에 의해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회전운동이 열을 흡수하는 건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열 용량에 기여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CP 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2분의 7R이 아니란 얘기예요. 2분의 7R 중에서 그 회전운동에 원래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회전운동이 어떻게 존재하죠? 요축에 대한 회전운동은 불가능하죠. 결합축에 대한 것은 원자의 반지름을 0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건 기여를 못하고, 회전 자유도가 뭐가 있죠? 요것과 요것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R만큼이 회전 운동에 의한 연용량 기여가 존재하는 거죠. 이거를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P 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은 2분의 5R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아까는 뭐였었죠? 2분의 7R이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2분의 5R이 된다는 얘기예요. R만큼이 빠졌어요. 무슨 R만큼이 빠진 겁니까? 회전 자유도 두 개에 대한 것만큼 2분의 1R 곱하기 2에 해당되는 것만큼이 빠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델타 S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델타 S1 플러스 델타 S2로 표현을 했을 때 이 부분은 공통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통이기 때문에 R, ln2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2.5R, ln2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3.5R, ln2. 사실은 여기까지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쓴 거고 굳이 여기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하라고 요구한 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회전온도 이하에서는 회전운동의 연령량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CP가 2분의 7R이 아니라 2분의 5R로 작용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델타 S 과정 1과 델타 S 과정 2를 비교를 한다면은 당연히 3.5R ln2 하고 4.5R ln2를 비교하면은 4.5R ln2가 더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과정 2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좀 더 작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분석화학 문제죠. 전교화학 문제인데, 이 전교화학 문제, 이런 식의 문제는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풀이에서도 되게 많이 풀어봤었던 문제예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25도씨에서 미지시료 A하고 T가 있는데 적정하는 전입해법에 관련된 자료이다라고 나와 있고,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녀석이 환원, 전극, 전위죠. 왜?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림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쪽 전지의 전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환원 전극 전이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A의 전극 전위는 A의 표준 환원 전극 전위에서 빼주기를 n분의, 사실 여기에는 0.0592든지 0.06이든지 아무 차이가 없어요. 뭐 0.0591을 써도 좋고 0.06을 써도 좋습니다. 어차피 계산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뭐 안정빵으로 0.0591 씁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ln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 가서 A 같은 경우엔 산화 상태의 A와 그 다음에 환원 상태의 A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B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EB 노트 마이너스 n분의 0.0592에다가 역시 마찬가지죠. 로그죠. 로그, 아이고 미안합니다. ln이 아니라 로그입니다. 로그 해놓고 난 다음에 T 산화 상태, 그 다음에 여기에서 T 환원 상태.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값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죠? 요건 문제에서 이동하는 전자의 숫자가 1개라고 명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1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그래프에서 EA, VS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로그 A, OX, A, 레드. 그러면 이게 X축, 이게 Y축 역할을 하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0.0 5V. 그 다음에 Y절편. Y절편은 EA 도트를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EB, VS, 그 다음에 로그 T, OX, 그 다음에 T, 레드를 하게 되면 같겠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1분의 0.0 5V. 그 다음에 Y절편은 E, B 노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게 EA 노트고 요게 뭐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EB 노트죠. 그래서 EA 노트와 EB 노트 표준 환원 전극 전이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기를 비교해 봅시다. 기울기를 보면은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 두 칸 1대1이죠. 기울기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두 칸 대 두 칸이죠. 어차피 여기서는 절대값은 의미가 없으니까 칸수만 세주면 돼요. 반면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 칸 가는 가 중에 이거 몇 칸 가죠? 두 칸 가죠. 얘의 기울기와 얘의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이 녀석의 기울기가 절반이죠. 기울기가 절반이란 얘기는 n값은 몇 배란 얘기죠? 기울기는 n값의 반비례하니까 2배다란 얘기죠. 그래서 기울기를 비교하면 n은 이퀄 2다. 여러분들 친절하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기울기 비교했다.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면 돼요. n은 이퀄 2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n은 이퀄 2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전지전위를 구하는 당량점에서 전지전위를 구하는 과정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량점에서 전지전위를 구하는 과정을 갖다가 쓰래요. 그러면 E는 이퀄 환원 전극전이 마이너스 기준 전극전이. 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Saturated Caromed Electrorod가 여기 기준 전극전이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때 E 플러스를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n값이 서로 다른 녀석이 섞여 있을 때는 당량점에서의 환원 전극전이 어떻게 표현이 된다? 일종의 n에 대한 가중 평균치를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3 E 플러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 EA 도트 플러스 2B 도트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여기다 설명할 필요 없어요. 칸도 몇 칸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 공식 썼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E 플러스는 이퀄 3분의 1에다가 해놓고 난 다음에 2 EA 도트 플러스 2B 도트가 되죠. 그러므로 E는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3분의 1에다가 2 EA 도트 플러스 2B 도트 마이너스 0.241. SC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에서 표준 Saturated Caromed Electrorod 같은 경우에 0.241V다라는 게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해주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진짜 두 번째 문제, 큰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큰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이 실험과는 반대로 25도씨에서 미지시료 A 레드를 T 옥스로 적정하는 실험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EA 도트와 ET 도트를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자, 그러면 적정 반응이 어떻게 되죠? 적정 반응을 쓰면은 A 레드 플러스 A 레드가 있는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이동하는 전자의 숫자가 이건 두 개고 T는 한 개니까 T 옥스 하고 난 다음에 A 옥스 2T 레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쓰고 그러므로 전체 전지 반응의 표준 전지 전위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지금 여기서 이 녀석은 산화가 되고 있고 이건 환원이 되고 있죠. 따라서 T의 환원 전극 전위에서 A의 환원 전극 전위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ET 노트 마이너스 EA 노트다. 그런데 아까
Y절편이 그 환원 전극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표현을 해줬죠. 아까 써놨죠. 그런데 그래프의 Y절편을 비교하면 EA 노트가 ET 노트보다 크다. 그러므로 이 노트는 0보다 작다. 그러므로 평형상수 K는 어떠하다? 1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노트 값이 0보다 작으면 평형상수 K는 1보다 작아지죠. 자, 우리가 적정 반응에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반응이 완결돼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반응이 완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적정 반응으로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적정 반응으로 부적합. 여기 여러분들이 찝찝하면은 여러분들 그 평형상수하고 이노트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여기다 추가로 더 써줘도 돼요. 근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됐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 문제 보면은, 다음은 수용액에서 난용성염 MgOH2의 두 단계 해리 반응식과 25도씨의 평형상수를 나타낸 것이다. 1번, 수용액에 존재하는 화학종에 대한 질량 균형식을 구하는 과정을 쓰고 그 결과를 쓰시오. 그 다음에 25도씨에서 MgOH2의 용해도와 Mg2 플러스를 각각 K1, K2, OH가 마이너스가 포함된 식으로 나타내고, 이게 이제 2번의 1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의 2는 산성 용액에서 MgOH2가 용해도가 증가하는 이유를 쓰시오. 이 5점짜리 문제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큰 문제 두 개인데 그 중에 한 문제는 다시 작은 문제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녀석을 갖다가 이제 문제를 갖다가 풀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질량균형식을 써라. 이거는 뭐 그냥 맨날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죠. 질량균형식 써라, 전하균형식 써라. 써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Mg2 플러스짜리가 MgOH2를 물속에다 용해시키면 Mg2 플러스가 형성이 되죠. 이거 뭐예요? Mg2 플러스의 형식 농도죠. 근데 그 Mg2 플러스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죠. 수용액 내에 Mg2 플러스 AQ 상태로 존재하는 녀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MgOH 플러스 AQ 상태로 존재하는 녀석이 있죠. 이 두 녀석의 농도를 합쳐주게 되면 Mg2 플러스의 형식 농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물속에 용해가 되면 OH-도 존재해요. 근데 그 OH-도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죠. 프리한 OH- 형태로 존재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Mg와 결합한 형태로 존재하는 녀석이 있죠. 그래서 MgOH 플러스 AQ. 질량균형식을 다 쓰라 그러면 두 가지 다 쓰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쓰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문제에서는 해당되는 질량균형식 다 쓰라고 얘기했으니까 둘 다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있어서 25도씨에서 MgOH2의 용해도와 Mg2 플러스를 각각 K1, K2, OH-가 포함된 식으로 나타나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MgOH2의 용해도가 정확히 얘기하면 몰 용해도죠. 근데 뭐 몰이란 말은 안 써도 되고 문제에 안 나와 있으니까 가 무엇과 같으냐예요. MgOH2가 A몰이 녹았어요. 그러면 Mg2 플러스 총 농도가 얼마가 되죠? A몰이 되죠. 그래서 Mg2 플러스의 총 용해도는 뭐하고 똑같으냐? Mg2 플러스의 형식 농도하고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용해도를 계산을 하려면 무엇을? Mg2 플러스의 농도와 그 다음에 MgOH 플러스 일가 이온의 농도를 각각 K1, K2, 그 다음에 OH-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때. 자, 우리가 K1식을 갖다가 활용을 해봅시다. K1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K1은 MgOH 플러스의 농도에다가 OH-의 농도를 구한 거고, 그 다음에 K2는 여기다 보면은 MgOH 플러스에다가 MG2 플러스에다가
OH-의 농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하나씩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Mg2+부터 봅시다. 지금 먼저 요거부터 봅시다. 지금 MgOH 플러스일까요? 여기 이거죠. MgOH 플러스일가이온 같은 경우는 K1을 OH-의 농도로 나뉘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요거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Mg2+인데 Mg2+의 농도는 K2에다가 MgOH+의 농도 곱하고 여기를 OH-의 농도로 나뉘어주면 되죠. 자, 여기 MgOH 있고 여기 MgOH 있죠. 요거를 여기다 갖다 대입을 시켜요. 그러면 OH-의 농도의 2승에다가 K1, K2가 되죠. 자, 그럼 됐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MgOH2의 용해도, 즉 Mg2+의 형식 농도는 이 둘의 합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OH-의 농도의 2승에다가 K1, K2의 곱,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OH-의 농도에다가 K1 하면 되죠. 여기서 스톱해도 돼요. 여기서 더 나가는 건 뭐 그렇게 큰 점수에 상관이 없을 거예요. 여기서 스톱해도 되고, 좀 정리해주고 싶다면 OH-분의 1 K1이 공통이죠. OH-분의 K1 공통으로 빼고 난 다음에 OH-의 농도에 있은 K2에다가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정리해줘도 되고, 이거나 아무거나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는 pH가 낮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건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요거를 갖다가 MgOH2의 용해도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OH-의 농도의 제곱에다가 여기는 K1, K2 플러스 여기에는 K1 OH-의 농도,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산성 수용액이 되면 OH-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분모는 OH-의 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분자는 OH-의 농도의 1승에 비례하는 꼴이 되죠. 1승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OH-의 농도가 낮아질 때 산성 수용액이죠. 산성 수용액이 된다는 얘기는 OH-의 농도가 낮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OH-의 농도가 낮아지면 분모도, 산성 수용액이 돼서 OH-의 농도가 낮아지면 분모도, 분자도 작아져요. 근데 분자가 작아지는 정도보다는 분모가 작아지는 정도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용해도는 증가하게 되더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OH-가 낮아질 때 분모가 좀 더 크게 작아진다. 그러므로 용해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보여요. 여기서 한 스텝 더 나가가지고 KW하고 H+를 집어넣어가지고 변환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해도 충분한 설명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입니다. 요즘 점군 문제가 나오면 점군에 여러 가지 규약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점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들 있죠. 캐릭터 테이블의 특성 혹은 점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약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려는 경향성이 점점 많이 보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 앞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이게 왜냐면 캐릭터 테이블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너무 식상하다 생각을 해서 조금 요거를 탈피해 보려고 조금 어렵게 문제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어렵게 만드느냐, 점군을
그 캐릭터 테이블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약속이 있죠. 뭐 A라고 얘기하는 것과 B라는 것이 있으면 A는 주축에 대한 대칭성을 가지면 A고 B는 주축에 대한 비대칭성을 가지면 B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규칙이 있죠. 게라데, 운게라데, 인버전 센터가 있으면 게라데, 운게라데를 표현하고 인버전 센터가 없으면 게라데, 운게라데 표현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거 지난번 실험에도 작년 시험, 재작년이죠. 재작년 시험에도 이런 비슷한 경향성을 살짝 보였었는데, 올해도 작년도 또 보이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다음은 평면 사각형 창문에서 기하 희생될체 X와 Y가 있고, 지금 CL, PD, CL 결합의 신축 진동 모드, 뉴1, 뉴4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XY의 기하 구조와 점근을 각각 끄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1번. 그리고 또한 U2를 그림으로 나타나시오. 그 다음에 이 진동 모드의 IR 활성 여부와 근거를 서술하시오. 이게 2번이죠. 그래서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X와 Y의 기하 구조를 쓰고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자 이겁니다. 기하, 이성, 질체, Y의 대칭종을 보면 대칭종은 H와 B2U이다. 게라데, 운게라데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때 게라데, 운게라데의 구분이 보이므로 Y는 I를 인버전 센터죠. 인버전 센터를 대칭 조작으로 갖는다. 지금 여기에 쓰는 부분이 다 이유예요. 원래는 답을 먼저 쓰고 이유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걸 대칭 조작으로 갖는다. 그럼 인버전 센터를 대칭 조작으로 가려면 이게 C스여야 돼요? 트랜스여야 돼요? 당연히 트랜스죠. 그래서 지금 그러므로 Y는 트랜스 PD, CL2, 그 다음에 NH32, NH32, CL2다. 자,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PD, CL, 그 다음에 NH3, NH3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칭종이 뭐에 해당이 돼요? D2H죠. 그래서 그러므로 Y는 D2H이다. 자, 그런데 지금 PD, CL2, 그 다음에 NH2에서 기하 이성 질체는 두 개밖에 없죠. 이게 트랜스라 그러면 한편 Y는 트랜스 이성 질체이므로 X는 트랜스 아니면 시스죠. 시스 이성 질체이다. 답에 쓸 필요는 없지만 그림으로 그린다면 플라티늄, Cl, NH3, NH3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C2축이죠. 그러면서 버티칼 미러 플레인을 가지니까 C2V죠. 그래서 그러므로 X는 C2V 점근이다. 그래서 이게 근거예요. 지금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게라데, 운게라데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문제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U2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여기서 보면 U2죠. 지금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시스 이성질체죠. 시스 이성질체의 비대칭종에 속해요. U2는 시스 이성질체의 비대칭종에 B2 대칭종에 속한다. 이거 완전 대칭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죠. 완전 대칭이 아니고 지금 이건 회전 주축에 대해서 반대칭 특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U2는 회전 주축에 대해 반대칭 특성을 갖는다. 그럼 이 반대칭 특성을 갖도록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되죠. 문제에서 그림 그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중간 과정을 쓰면 이렇게 돼요. PD가 있고 CL이 있고 CL이 있고 NH3가 있고 NH3가 있어요. 이건 그릴 필요 없죠. 근데 이게 반대칭 특성을 가지려면 이 CL은 시메트리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반면에 이쪽에 있는 CL은 어떻게 해야 되죠?
안타이 시메트리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중간 단계예요.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죠? PD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 시메트리 스트레칭에 의해서는 이쪽 방향, 안타이 시메트리 스트레칭에 의해서는 이쪽 방향이죠. 둘을 벡터 합을 하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죠? 이쪽으로 움직여요. 이게 얘의 최종적인 운동 방향이에요. 운동 방향은 이 PD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운동에 동시에 관형이 되어 있죠. 그러면 두 개의 운동에서의 운동 방향의 벡터 합이 얘의 최종적인 운동 방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건 중간 과정이고 답은 그래서 PD 해놓고 난 다음에 CL, 여기 CL 해놓고 여기에 NH3 해놓고 난 다음에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얘는 이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의 엔타이시메트릭 스트레칭 운동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B2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B2를 보고 난 다음에 회전 주축에 대한 반대칭 특성이 있는지를 갖다가 알아내는 거죠. 이게 뉴한 이 녀석이 시메트리고 이게 안타이 시메트리니까 이게 회전 주축이죠. 회전 주축 C2 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칭과 반대칭이 반대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회전 주축에 대한 회전에 대해서 반대칭 특성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설명인 거고 최종적인 답은 이와 같이 써놓으면은 이게 실제 운동 방향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녀석이 IR 활성인지 비활성인지를 결정하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뉴트의 운동에 의해서는 분자의 쌍극장 모멘트가 여기서 뭐를 갖다 언급해 주는 거죠? 총체적 선택 규칙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는 겁니다.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변함으로 뉴트는 IR 활성이다. 여기 캐릭터 테이블이 없죠. 그러니까 뭐를 언급을 해줘야 돼요? 바로 이거. 총체적 선택 규칙을 언급을 하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왜 뉴트가 IR 액티브한 거냐에 대해서 총체적 선택 규칙에 대해서 한 번쯤 언급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다 설명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유기금속 파트에서 수업 시간에 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자, 지금 예전에 질문한 학생들 중에 논술식은 논술을 써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매번 얘기를 했듯이 논술식은 형식만 논술이지 실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단순 서술식 문제라고 얘기했었죠. 원래 논술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논술 문제는 뭐에 대해서 논하라 하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쓰고 서론에는 내가 앞으로 논제가 뭔지를 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본론에서 써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여러 가지 논증을 들어서 최종적인 결과가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뭐고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뭐고 이런 식으로 논지를 쭉 전개하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론 파트에서는 어떻게 돼요? 최종적인 결론 파트에서는 수미 쌍관법 비슷하게 앞에서 얘기했었던 걸 다시 한번 도돌이표로 얘기를 해주죠. 앞에서 이러이러한 논제가 있었는데 본론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논증을 하였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정상적인 논술이죠.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그런 논술을 써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냥 서술식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번호표 달아가지고 1번 문제는 답이 뭐고 2번 문제는 답이 뭐고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는 H2가 금속 N과 배위공결합해서 형성한 이수소와 착물이다. 그래서 그리고 A에서 H2는 HH 결합은 해리 되지 않은 상태이고 L과 L-는 어떤 리간드다. 여기서 L 리간드는 뭐예요? H2에 대해서 트랜스 위치에 있는 리간드죠. 항상 우리가 파이 밖의 주계 효과를 볼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리간드에 트랜스 위치에 있는 리간드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왜? 얘하고 뭐를 공유하기 때문에 디오비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메탈의 디오비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L이 전자를 왕창 끌어가게 되면 얘에 대한 파이 밖의 효과가 파이 주계 효과가 메탈이 얘한테 전자를 잘 못 준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 녀석이 전자를 밀어주는 녀석이면 메탈의
전자구름의 밀도가 증가하고 따라서 얘와 d 오비탈을 공유하고 있는 이 녀석한테 전자를 잘 준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게 문제예요. 1번. 자유상태의 H2는 분자에서 HH 결합 길이와 A에서 HH의 결합 길이를 비교하고 자유상태에서 H2에서의 분자에서의 HH 결합 길이와 배위 공결합을 했을 때 리간드로서 HH의 결합 길이를 비교하고 그 이유를 H2와 금속M의 d오비탈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수소화 창물은 시그마 주계로 역할을 하고 파이 받계로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죠. 이게 시그마 결합 분자 오비탈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주계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메탈이 있으면은 메탈이 d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메탈에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을 그려놓은 거겠죠. dxy 오비탈을 미안합니다. 메탈에 dxy 오비탈을 그려놓은 거죠. 얘로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H 원자가 있는데 요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시그마 결합 분자 오비탈이고 얘는 시그마 1s 결합 분자 오비탈이고 얘는 시그마 1s 스타 반결합 분자 오비탈이에요. 반결합 분자 오비탈인데 얘가 이렇게 전자주계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이 무슨 역할을 한다? 파이 받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수소와 착물은 시그마 주계와 파이 받계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착물로서 작용하는 과정에서 메탈이 M은 H2에 파이 역결합을 하고 그 결과 H2의 결합 차수가 감소하죠. 그러므로 H2의 결합 차수가 감소하면 결합 길이가 어떻게 돼요? 결합 길이가 늘어나죠. 그래서 A의 HH 결합 길이는 뭐보다 더 크다? 자유 H2의 HH 결합 길이보다 더 크다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요거죠. 2번. A에서 리간드 L이 PCH3-2인 경우와, 이거 뭐예요? 이수수화 창물의 트랜스 위치에 있는 리간드죠. 이 경우보다 CO인 경우 HH 결합 길이가 더 짧은 이유를 설명하여라. 두 번째, CO는 PCH3 트리메틸 포스핀이죠. 트리메틸 포스핀에서 이 메틸 그룹은 무슨 역할을 하죠? 전자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메탈에다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자를 약간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 녀석은 파이 백번딩을 하는 파이 받계 역할을 하는 녀석이죠. 파이 백번딩에 의해서 메탈로부터 전자를 뺏어가죠. 그래서 CO는 PCH 트리메틸 포스핀보다 M으로부터, 메탈이죠. 중심 금속으로부터죠. 중심으로부터 전자를 잘 받는다. 왜냐하면 CO가 좀 더 좋은 파이 받계이다. 가장 대표적인 파이 받계의 역가 누굽니까? CO하고 CN-1가 이온이죠. 그거예요. 그러므로 메탈의 전자 밀도가 CO에서 좀 더 낮고 동일 D 오비탈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얘기는 쓸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 D 오비탈을 공유한 H2에 대한 파이 역결합이 감소한다. 파이 역결합이 감소하면 결합 차수가 증가하죠. 그러므로 CO의 L이 CO인 경우 H2의 HH
결합 길이가 좀 더 짧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다 여러분들이 추가로 설명을 하려면 파이 역결합이 감소하는 게 무슨 효과를 갖는지, 파이 역결합이 감소하면 H2의 결합 차수가 증가하죠. 이 정도 언급을 갖다 추가로 해주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중간 단계로서 한마디로. 그래서 이 정도로 언급을 해주면은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맨 마지막에 나온 건 문제 아니죠. 답안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표현할 것. 그래서 2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면은 기출문제에 대한 모든 풀이가 끝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 보니까 어때요? 여지껏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풀고 했었던 거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했었던 거 위주로 이제 다시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 뭔가 딴 거 보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봤었던 거 있죠. 봤었던 거 위주로 정리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식 암기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공식 암기 안 한 것들이 있지. 그거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장 들어갔을 때 성적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날의 컨디션이에요. 그래서 그날 가가지고 컨디션 나쁘면 여기에 중간중간 보면은 핵심 클루들이, 문제에 보면은 핵심 단서들이 있는데 그 핵심 단서를 놓치고 지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엉뚱한 실수를 하고 다른 풀이를 갖다 할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컨디션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계산하다 실수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극단적으로 줄여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뭔가 새로운 거, 추가로 뭐 또 다른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겠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것도 정리가 다 안 됐는데 뭘 또 찾아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위주로 정확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달인데 덜덜덜덜 떨린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면은 한 반쯤은 실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갈 때 최선의 컨디션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일 먼저 조절해야 되는 게 취침 시간 조절하세요. 지금 그 마음 급하고 그래가지고 막 2시, 3시까지 공부하다가 퍼질러 자고 아침에 11시에 일어나고. 이거 말짱 꽝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마음을 편안히 먹고 난 다음에 12시쯤 정확히 자세요. 12시쯤 정확히 자고 6시에 일어나고 혹은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갖다가 굳히세요. 하루에 6시간 자면 돼요. 충분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맨날 6시나 7시 사이에 따박따박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서 시험장 9시에 시작을 했을 때 보통 아침에 깨고 난 다음에 3시간 정도 지났을 때가 머리가 가장 팽팽팽팽 잘 돌아가요. 바로 그 상태에서 시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은 동안은 이런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조절하시고 외우려고 했는데 마음 한구석에 이건 꼭 해야 되는 공식인데 아직 안 외우고 있었던 공식들 그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계산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그런 쪽에만 맞춰서 정리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았습니다. 네.